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하얀 복도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형광등이 지지직거리는 소리.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그 무거운 공기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병원 복도에서 시작됩니다. 한 여자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지서들이, 마음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죠. 서한이라는 이름의 이 여자에게 어느 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건넨 제안은 달콤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자랑의 무게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여자가 어떻게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지, 그 긴장감 넘치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하얀 벽에 붙은 얼룩을 세다 보니 숫자가 자꾸 늘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늘수록 심장은 더 무거워졌다. 의사의 말은 여전히 귓속에서 진동했다. 수술이 급합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늘 그랬듯이 돈이 문제였다. 대기 의자의 차가운 플라스틱이 허리뼈를 눌렀다. 들숨마다 형광등이 지지직 울었고 날숨마다 희망이 줄었다. 집 앞에 붙은 빨간 딱지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전기요금 체납, 수도세 연체, 병원비 미납. 빨간 글씨들이 우리 집 현관문을 도배하고 있었다. 얼룩진 손으로 끓인 국물이 생각났다. 파 한 줄기를 아껴가며 썰던 어머니의 등. 남동생의 얇은 어깨가 교복 안에서 더욱 야위어 보이던 아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가슴으로 밀려왔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혼자 숨을 쉬고 계셨다.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우리 가족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기 위해 병원 복도를 떠나지 않으셨다. 서하나, 집에 가서 쉬어라. 어머니가 말씀하시지만 집에 돌아가면 더 답답했다. 텅 빈 냉장고와 쌓인 고지서들만이 우리를 맞이할 뿐이었다. 남동생은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도 학교를 포기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엔 치킨집에서 배달을 했다. 누나, 괜찮아. 나 건강해. 동생의 손등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교복 소매는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다.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그때 내 이름을 아는 목소리가 등을 찔렀다. 서한 씨 되십니까?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구두 끝은 반들거리고 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한성중공 법무실의 서진우라고 소개했다.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큰 회사를 그는 마치 내 집 이름처럼 편하게 입에 올렸다. 한성중공.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다. 건설업계의 거대한 손, 정치인들과 연결된 끈끈한 관계, 그리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재력. 그런 회사의 사람이 왜 나를 찾았을까? 나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왜 제가요? 그는 서류철을 꺼내 펼쳤다. 낡은 집 담보 서류, 어머니의 처방전, 남동생의 성적표. 내 삶이 종이장 사이에서 천천히 넘겨졌다. 지난 20여 년간 숨가쁘게 살아온 내 모든 흔적이 그에겐 그저 몇 장의 서류에 불과했다. 우리 집의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버지가 어떤 병으로 입원해 계신지, 남동생이 몇 등으로 졸업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들어 있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을 가진 것처럼 나는 목이 메었다. 그의 손에 든 종이 뭉치는
내 삶의 무게였다. 회장님의 뜻입니다. 손자분이 사고로 누워 계십니다. 도련님께 혼인 상대가 필요합니다. 대가로 서한 씨 가족의 모든 빚을 정리하고 아버님 수술비와 이후 치료비를 책임지겠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냄새는 차가웠다. 소독약 냄새와 돈의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다. 식물인간과 결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가문의 체면상 혼인 절차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간병인 역할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병인.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사랑 없는 결혼, 의식 없는 남편,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남의 집에서 살아가는 인생.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를 잃고 고생하고 계셨다. 남동생만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내 손끝을 바라보았다. 손톱 밑에 낀 검은 때가 부끄러웠다. 시간을 주십시오.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명함의 종이는 두껍고 고급스러웠다. 내 손의 거칠함과 대조되어 더욱 차이가 느껴졌다. 그날 밤 집 앞 골목에서 쇠파이프가 대문을 두드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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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게 깔린 욕설과 어머니의 떨리는 숨소리. 이 집에 사람 없어? 돈 갚으라고.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거야? 나는 담장 뒤에 몸을 숨기고 손바닥을 입에 대고 숨을 참았다. 어머니가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를 내시는 게 들렸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무슨, 이미 석 달이 넘었어.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가 진동했다. 서진우였다.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눈을 감고 말했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검은 차는 소리 없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돈의 힘은 소란을 간단히 지웠다. 영수증 몇 장과 이체 확인음, 그리고 조용해진 골목. 빚쟁이들은 마법처럼 사라졌다. 어머니의 어깨에서 긴장이 천천히 빠져나갔다. 아버지의 수술 날짜도 잡혔다. 남동생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창밖 불빛이 흐르는 차 안에서 손을 모았다. 뜨거운 피가 손등을 띄었다. 후회는 없으시죠? 서진우가 백미러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할 시간도 그럴 자격도 없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저택은 성 같았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궁전을 연상시켰다. 대리석 바닥은 발자국 소리를 크게 만들었고 높은 천장은 사람의 목소리를 작게 만들었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벽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조각상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의 값어치를 계산해 보려다가 포기했다. 내가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방 안은 병실처럼 깨끗했고 공기는 소독약 향으로 얇게 코팅되어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치는 바람은 차갑고 침대 위 남자는 미동이 없었다. 윤도현. 그는 사진 속 얼굴과 같았다. 잘생겼다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은 반듯한 선과 차가운 이마. 32살이라고 했는데 잠든 얼굴은 더 어려 보였다. 그의 가슴이 아주 조금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생명 유지 장치가 쉬고 숨 쉬었다. 각종 모니터들이 그의 상태를 숫자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었다. 심박수, 혈압, 체온. 생명을 수치로 환원시킨 화면들. 나는 그 기계의 소리에 맞춰 내 호흡을 맞추려고 애썼다. 이제부터 이 방이 당신의 방입니다. 간병인복을 입은 여성이 말했다.
김간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했다. 도련님은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특히 회장님께서는.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집안의 권력 구조와 기대치를.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문 같았다. 나는 밤을 앉아서 보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 생명 유지 장치의 B- 소리가 일정하게 끊어지고 이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의 마디를 세는 것 같았다. 내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을 그어주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듣지 않으려 애썼다.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마다 심장을 손으로 눌러 일으켰다. 이 거래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다. 창밖으로는 정원의 가로등이 보였다. 완벽하게 정돈된 잔디밭과 분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웠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나는 더욱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새벽 4시쯤 갑자기 깨달았다. 나는 이제 서한이 아니라 윤서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윤도현의 부인, 한성중공 며느리. 그런 호칭들이 앞으로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때 아주 미세하게 그의 눈꺼풀이 떨렸다. 나는 숨을 거두었다. 잘못 본 걸까? 피로가 만든 환영일까? 하지만 분명히 봤다. 그의 속눈썹이 아주 조금 떨린 것을. 나는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길고 진한 속눈썹. 살아있는 사람의 속눈썹. 내 손끝이 그의 머리카락을 정리하려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렸다. 내가 얼어붙은 것처럼 방 안의 공기도 멈췄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서한 씨?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오래 쓰지 않은 현을 켠 듯이 탁했지만 안쪽의 힘은 감춰지지 않았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둠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다. 명료하고 차갑고 살아있는 눈빛. 어떻게 깨어 있느냐고요? 그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기계의 선들이 따라 움직였지만 경고음은 울리지 않았다. 마치 이미 여러 번 해본 동작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의외라는 표정이군요. 그는 몸을 한번 펴고 벽장으로 걸어가 생수를 꺼내 내게 건넸다. 마십니다. 얼굴이 하얗습니다. 나는 물병을 쥐고도 마시지 못했다. 손이 떨렸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이 식물인간이라고 들었겠지요. 그래서 여기 계신 거고. 나는 겨우 물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는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또렷했다. 식물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사촌이자 경영대행인 윤태석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을 빼고 핸들을 조작했지요. 병원도 그 손 아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 진짜로 죽을 테니까.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다는 거죠? 기회를. 그리고 적절한 사람을.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보았다.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당신은 이 집에서 가장 낮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모두가 무시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대화가 있고 볼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는 것을.
내가 선택받은 이유가 내 가난함과 절박함 때문이라는 것을. 그런데 왜 저를 믿으시는 거죠? 저는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그는 잠시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배신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당신의 가족이 인질이에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 부당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버튼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손바닥만 한 작은 장치였다. 위급할 때 누르십시오. 하지만 가능하면 조용히 흔적 없이. 그 말은 명령 같았고 동시에 부탁 같았다. 나는 물었다.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여기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밖은 다릅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집이 당신의 감옥입니다. 그 말에는 협박과 보호가 동시에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갑게 식도에 닿았다. 눈꺼풀 뒤로 어머니의 손, 남동생의 웃음, 아버지의 주름이 스쳤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째, 내 가족의 안전. 머리카락 하나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당연합니다. 둘째, 끝나면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하고요. 셋째, 나는 도구가 아닙니다. 동등하게 합시다. 그는 잠시 웃었다. 미세한 웃음이었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순진하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단단한 며느리. 아침이면 거울 앞에서 머리를 대충 묶고 눈가에 약간의 불안과 순진함을 그렸다. 연기였다. 생존을 위한 연기. 비싼 옷들 사이에서 가장 수수한 원피스를 골랐다. 너무 돋보이지 않으면서도 며느리로서의 품위는 지킬 수 있는 옷. 복도에 나설 때마다 발걸음을 작게 만들고 눈빛을 낮게 깔았다. 사용인들은 나를 투명인처럼 지나갔다. 그들에게 나는 그냥 불쌍한 새 안주인일 뿐이었다. 식물인간과 결혼한 가엾은 여자. 숙모는 나를 가끔 불러 세워 말했다. 식물인간 옆에서 조용히 지내. 분수는 알고 살아야 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예하고 대답했다. 내 속은 달랐지만 숨은 뜨겁지 않았다. 호흡을 일정하게 만들었다. 내 몫의 역할을 연기했다. 그는 내 연기를 지켜보며 종종 피식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그의 입장에선 내가 처한 상황이 비극적이지만 내 연기는 흥미로운 구경거리일 것이다. 나는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역할에 충실했다.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나는 이 집의 리듬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누가 언제 어디로 가는지, 어떤 시간대에 복도가 비는지, 누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정원에서 물뿌리개를 들고 꽃에 물을 줄 때 나는 2층 서재의 창문을 보았다. 어느 시간대에 불이 켜지고 꺼지는지 관찰했다. 낮 3시 즈음 저택 전체의 전력이 잠깐 깜빡이는 걸 알았다. 분수대가 멈추고 형광등이 한 번 꺼졌다가 켜졌다. 정확히 5분. 아주 짧지만 충분한 시간. 그때 방 안전화가 울렸다. 점검입니다. 전체 전원 테스트. 5분이면 끝납니다. 나는 머릿속 시간표에 굵은 줄을 그었다. 기회는 매일 온다. 점심 이후 나는 일부러 복도에서 숙모에 친한 사람들과 스쳤다. 그들은 나의 존재를 귀찮은 잡음으로 여겼다. 투명인간 취급. 수군거리는 소리 사이로 단어들이 흘렸다. 유럽 포럼에서 만난 의원이 에너지 사업 허가가 후원금 명목으로
나는 뜨개질을 하며 귀를 낮추고 손은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말을 들었다. 놓치지 않았다. 이번 주 금요일에 계약서 서명이.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가 남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정보들이었다. 윤태석과 관련된 비리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사용인에게 청소를 돕겠다고 했다. 그는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새 안주인의 의욕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어색했다. 나는 서재의 책장 먼지를 털었다. 손끝으로 책등의 촉감을 느끼며 반복되는 제목 사이에서 이상한 한 권을 찾았다. 손때가 묻지 않은 가짜 책. 너무 새 것 같은 가죽 표지. 다른 책들과 달리 먼지도 쌓이지 않았다. 가짜의 냄새가 났다. 그날 오후 전력이 꺼졌다. 조용히 갑자기 모든 소리가 한순간 사라졌다. 나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복도 끝 비상계단을 뛰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발은 뒤엉키지 않았다. 연습한 대로 움직였다. 손바닥이 문고리에 닿을 때 금속의 차가움이 정신을 맑게 했다. 서재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오마는 언제나 이런 모양으로 문을 연다. 어두운 방 안은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곧장 창가 책장으로 갔다. 그 가짜 책을 빼내자 속이 파여 있었고 그 안에 팔 테이프와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손에 들자마자 그 무게감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커튼 뒤로 몸을 숨기고 입을 두 손으로 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소리는 최대한 죽였다. 문이 열리고 구두 소리가 대리석 위를 찍었다. 윤태석이었다. 그의 발걸음에는 여유가 있었다. 콧노래까지 흘렸다.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커튼 사이로 조금씩 숨을 내쉬며 기다렸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의원님, 준비는 완벽합니다. 내일 계약서 서명하시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잠깐의 정적. 네, 그 사람도 처리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될 일은 없어요. 그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 등골이 서늘해졌다. 도연이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겁니다. 의사들이 확실히 해줬으니까요.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시선이 창가로 스쳤다. 내 심장은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발견되면 끝이다. 라이터가 어디 있지? 그는 중얼거리며 서랍을 뒤졌다. 뭔가를 태우려는 모양이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것일까? 아, 차에 두고 왔나? 그는 휴대전화를 끊고 서재를 나갔다. 라이터를 찾으러 간 것 같았다. 문이 닫히자 나는 튀어나와 테이프와 봉투를 품에 넣었다. 숨이 가팔랐지만 손놀림은 정확했다. 그 순간 저택의 모든 불이 동시에 켜졌다. 전력은 돌아왔다. 나는 호흡을 조금 늘리고 발걸음을 천천히 만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물뿌리개는 그 자리에 있었다. 물은 그대로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만들었다. 연기는 계속되어야 했다. 밤에 방 안 조명을 낮게 올렸다. 나는 테이프를 도연에게 건넸다. 그는 작은 재생기를 가져와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는 누군가의 사무실이 보였다. 가죽 소파, 서류를 주고받는 손, 서명하는 손목. 목소리들이 오갔다. 이번 프로젝트 승인만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감사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 증인은 확실히 처리했나? 돈과 약속과 일정에 대한 단어들이 명확한 날짜와 금액을 달고 흘렸다. 뇌물, 로비, 특혜.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다.
봉투 안장부에는 수표 번호와 서명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손목의 각도, 필압의 흐름, 잉크 번짐. 거짓말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다. 윤태석이 이런 걸 왜 남겨뒀을까요? 보험이죠. 언젠가 자신에게 불리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그게 자신의 목을 조를 줄은 몰랐겠죠. 그의 눈빛이 차갑게 말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급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아직 더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해외 계좌 정보와 실제 자금 이동 내역, 그리고 정치인들과의 직접적인 거래 증거. 그는 잠시 창밖을 보더니 말했다. 다음 주에 큰 거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유럽 에너지 기업과의 계약.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다음 날 복도에 사용인들이 줄지어 섰다. 긴장감이 흘렀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윤태석이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의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 보였다. 진주 귀걸이 하나였다. 예쁘지만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 귀걸이. 이게 왜 내 서재 바닥에서 나왔지? 그의 시선이 사용인들을 하나씩 훑었다. 그리고 나를 가로질러 오더니 내 앞에서 멈췄다. 너도 같은 걸 받지 않았나? 숙모가 하루 전 내게 던져준 귀걸이였다. 구색이나 갖추라며 주신 것이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말랐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때 서진우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제 잘못입니다. 도련님의 감각 치료를 위해 예전에 읽으시던 시집을 찾으려고 세대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떨어뜨리신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럴듯했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변명. 충성은 이렇게 소음을 가라앉힌다. 윤태석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조심해. 비싼 물건은 내가 잃어버리면 큰일이야. 그는 말은 접었지만 의심은 접지 않았다.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앞으로 더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더 깊이 숨을 쉬었다. 위기는 넘겼지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도연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침묵을 이해했다. 물결이 가장 높아지려면 조금 더 바람이 필요하다. 조심해야겠어요.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밖 달빛을 보며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날 모든 걸 결정하겠습니다. 며칠 후 회사 대강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주주들과 기자들이 빽빽했다. 무대는 밝았고 객석은 어두웠다. 윤태석은 맞춤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다. 목소리는 적절히 떨리고 단어는 적절히 동정적이었다. 사촌 도연이의 상태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큰 화면에 진단서가 떴다. 서명과 의사의 이름, 도장이 붉게 찍힌 종이. 모든 것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였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고통스럽지만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의 숨이 고르게 몰렸다. 표결이 시작되었다. 찬성, 반대, 기권. 숫자가 전광판에 올라갔다. 찬성률이 빠르게 자라났다. 60%, 70%, 80%. 그때 뒤쪽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모든 머리가 동시에 돌아갔다. 역광 속에서 걸어오는 사람의 보폭은 일정했고
구두는 무대를 향해 길을 냈다. 윤도현이었다. 지팡이도 없고 휠체어도 없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건강한 사람의 것이었고 눈빛은 예리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고 동공은 정확했다.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의 눈. 그가 마이크를 잡았다. 내가 없는 동안 잔치를 벌였군요, 사촌. 그의 목소리는 크게 외치지 않아도 멀리 갔다. 마이크를 통해 대강당 전체로 울려 퍼졌다. 장내는 한순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웅성거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휴대폰 셔터음이 뒤섞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사진을 찍었다. 죽었다고 여겨졌던 사람의 부활. 윤태석의 입이 벌어졌다. 혈색이 사라진 얼굴로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걸어갔다. 주목을 받고 있었지만 발이 떨리지 않았다. 손에 쥔 팔 테이프와 봉투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정의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볍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도 마이크를 타고 퍼졌다. 대강당이 조용해졌다. 화면이 켜지고 테이프의 내용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소리가 깔리고 날짜와 금액과 서명이 확대되었다. 윤태석과 정치인들의 대화, 뇌물수수, 특혜 제공, 증거인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장내의 소리가 한 겹 더 커졌다.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들. 이건 조작된 거다. 윤태석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합성이야. 가짜야. 하지만 화면 속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의 필체, 그의 목소리, 그의 서명.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검은 양복들이 문으로 들어왔다.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윤태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울렸다. 차가운 금속 소리.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고 카메라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윤태석은 끌려나가면서 소리쳤다. 함정이다. 다 꾸민 거다. 도연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공기 중에서 가볍게 흩어졌다. 무거운 건 그가 남긴 숫자들과 내 손에 든 증거들이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와 한 발짝 떨어졌다. 도연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플래시 속에서도 그의 손의 온도가 분명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내 귀에 작게 속삭였다. 우리가 해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 악몽이 끝났다. 회사로 돌아온 그는 빠르게 움직였다.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었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하나씩 물러났다. 장부가 뒤집혔고 이름들이 지워졌다. 비리의 줄이 끊겼다. 부정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공정한 감사가 시작되었다. 폭풍은 길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다. 재벌가의 권력 다툼, 죽음을 가장한 복수, 용감한 며느리의 고발.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런 시선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다.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저녁 저택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달빛이 잔디에 얇게 내려앉았다. 분수는 여전히 물을 뿜고 있었고 가로등은 따뜻한 빛을 내고 있었다. 도연은 봉투 2개를 내게 건넸다. 하나는 혼인계약 무효 확인서, 다른 하나는 보상금과 집 문서였다. 이제 자유입니다. 원하는 대로 사세요. 나는 봉투를 그의 손에 다시 밀어 넣었다.
필요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왜죠? 이건 당신이 받아 마땅한. 처음엔 가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이 이기길 바랐습니다. 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나는 도구가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건 거래가 아니었다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그의 안쪽이 보였다. 차가운 가면 뒤에 숨어 있던 진짜 감정. 그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도 어느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생명 유지 장치의 소리가 없는데도 나는 평온했다. 날이 밝으면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몇 달 후 작은 강당에서 행사가 열렸다. 나는 연단에 섰다. 사회공헌 재단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 아래 사람들의 얼굴이 빛났다. 모든 얼굴이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전화, 한 사람의 동행, 그리고 기다림. 그 기다림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박수가 천천히 퍼졌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 뒷자리에서 도연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다. 차가운 계산 대신 따뜻한 관심이 자리 잡았다. 끝나고 걸어 나오는 길,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서로의 손등을 바라보는 짧은 침묵이 지나갔다.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작은 진주가 손끝에 닿았다. 숙모가 던져주었던 그 귀걸이. 오래전 발각의 트리거였던 물건.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나는 그것을 손에서 굴리며 생각했다. 오만의 오브제가 이제 우리의 증언으로 바뀌었다고. 파괴의 도구가 재생의 증거가 되었다고. 문이 열리고 봄바람이 들어왔다. 형광등은 오늘따라 조용했다. 우리가 만든 이 조용함이 오래가기를 나는 천천히 소망했다. 그날 밤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방 안 공기는 깨끗했지만 더 이상 소독약 냄새가 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도 서로의 호흡을 들었다. 창밖에서 나뭇잎이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다음 장을 여는 사인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전화가 울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야간의 공장지대 너머로 희미한 불빛들이 깜빡였다. 오래전 내가 서 있던 병원 복도의 형광등과는 다른 빛이었다. 이 빛은 누군가가 깨어있는 빛이었고 우리가 깨어있게 만들 빛이었다. 나는 불을 끄지 않았다. 오늘은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문의 종이 아주 작게 울렸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